임신기의 질병 중 두 번째 임신 빈혈입니다. 일단 임신 빈혈은 WHO 기준으로 평균 8%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빈혈로 인해서 영아와 산모 모두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산모의 40% 정도의 사망 원인을 빈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빈혈의 원인은 잦은 임신 또는 수유기간 후에 또 곧바로 임신하는 경우, 모체의 혈액이 증가한다든지 특히 이 철 섭취 부족 또는 철 흡수 저해 등이 빈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빈혈은 빈혈의 25에서 3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철 결핍에 의한 빈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외로는 엽산 결핍으로 의한 빈혈이 될 수 있고요. B6라든지 B12에 의한 이것에 의한 결핍으로 의한 빈혈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 중의 빈혈은 유산, 조산, 미숙아 또는 태아 질식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임산부의 혈액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헤모글로빈 농도로 지금 이 임산부의 빈혈이 경증인지 아니면 중등도인지 중증인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증이다, 빈혈이 경증이다 그럴 때는 데시리터당 헤모글로빈 농도가 9g 이상일 때는 빈혈 경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는 6에서 9g 정도. 이 사이일 때는 중등도 빈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증일 경우에는 그렇죠. 6g 이하일 때는 중증 빈혈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 빈혈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제가 빈혈의 대부분이 철이 좀 많이 차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산부의 경우에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임신을 자주 하신 이제 가임 경험이 많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빈혈 식사요법으로 철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철의 흡수라든지 철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 비타민C가 철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라든지 채소, 또 굉장히 높은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래도 이 철로 인한 결핍성 빈혈이 심하다 그러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철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이 풍부한 식품을 일단 알아야만이 이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여기 보시면 72페이지에 그죠. 빈혈 영양관리라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임산부를 위한 영양으로 배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또 그 외에 철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좀 많이 아시면 임신기 빈혈 예방에 훨씬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섭취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막아줘야겠죠. 임신 중독증과 신우염이 자주 발생하고 출산 시간 지연으로 진통이 약해지며 출산 후 전염병에 걸린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뭐냐? 임신 중에 빈혈을 가졌던 임산부일수록 이런 증상이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단 표 2-4 같은 경우는요. 임신하지 않은 여성, 그 다음에 임신부 초기, 중기, 말기
이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여기 설명한 것들은 이제 빈혈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임신성 당뇨병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은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당뇨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된 그 당뇨병을 의미하고요. 교재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임신성 당뇨병의 유병률을 1.7에서 25.4%까지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뭐냐면 1.7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최소 적게 나타난 치수를 말하는데 저희는 이거보단 25.4% 0.7에서 4%의 유병률 이 수치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굉장히 그 자료에 보시면 2003년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임산부에 비해서 2012년 자료를 봤더니 이 5.8배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수치가 이건 같아요. 2003년, 2002년, 여기는 지금 현재 보시면 2007년인데 이 결국엔 이 표에서만 봐도 유병률의 상승 곡선이 상당히 높은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혼이나 임신 시기가 늦어지면서 늦어짐에 따른 임산부의 고령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나이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임기의 여성이 되는 나이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늦게 결혼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닌데 그만큼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나이 더 들어서도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임신성 당뇨병의 유병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출산하시기 전에 그 임산부가 비만일 수 있는 그런 비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임신성 당뇨병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자료 이제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만 여성 100명당 임신 중 당뇨병 진료 환자가 20대 임산부에 비해서 30대 2배 내지 3배 정도 많다라고 나타났대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30에서 34세.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신 중에 당뇨병 환자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중기쯤에 접어들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후기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50에서 70% 정도 더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당 내응력이 감소하는 임신성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출산 후에는 정상이 돼요. 그렇지만 차후에 이제 사례를 봤더니 20에서 30%의 환자는 차후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잔존하는 게 문제죠. 임신으로 인해서 당뇨병을 가졌고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두세 명은 당뇨를 앓는다는 거잖아요. 이 WHO에서 예전에 그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질병이 암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감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뇨는 그 관리만 잘하면요.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말했던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당뇨병 관련 합병증이 사실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관리 잘해서 정상만 유지하면 정말 그런 합병증까지도 만들어내지 않고 일반 사람의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그 평상시 페이스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몇 명을 보여주면서 보니까 관리 잘하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임신 중에 건강관리 시스템, 그렇죠. 이제 그 진단 검사 하루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임신성 당뇨 검사도 하면서 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어때요? 결과지를 더 많이 더 노출이 됐겠죠. 그러면서 또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려면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요당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출산한 여성들의 20, 30%가 당뇨가 진행되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이 계속 주기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초반에, 그러니까 그렇죠?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식사 계획을 하시고 임신 시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만큼인지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중 증가량은 우리가 웬만하면 임신성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상 임산부의 체중 증가량에서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를 가진 그런 산모들은 체중 증가량, 정상 임산부의 체중 증가량에서 10에서 20% 감소시킨 양이 되도록 약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비만 임신부들이 임신성 당뇨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시면 총 에너지의 50%를 탄수화물, 20%는 단백질, 30%는 지방으로 공급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임신을 하면 필요한 영양소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 2-13에 보시면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그 표 2-13까지 뭐 너무 이건 복잡하고 일단 당뇨 진료 지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 혈당 조절을 위해서 그 주기적인 운동과 그다음에 또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벼운 운동을 권장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체중 증가 임산부 정상에서 10에서 20%를 감소시키는 양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체중이 한번 증가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인다는 게 임신부 특히 임산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거면 이제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10%에서 20%면 사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2,500으로 봐도 10%면 250 있고 20%면 500칼로리인데 이만큼을 줄인다는 거는 좀 물론 이제 당뇨가 온 상태에서는 꼭 줄여야 하겠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면 조금씩 줄이고 운동을 조금 권장을 해서 먹은 만큼의 약간의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저는 운동을 좀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하고 이런 운동요법으로 당뇨병을 조절을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힘들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즉시 실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2-13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의사가 하란 대로 하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인슐린 치료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혈당의 변화가 사실 매우 크대요. 임신한 당뇨병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 또 인슐린 주사 만약에 그거 먹는 걸로 안 된다면 인슐린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임신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는 이제 점차 이렇게 제 생각에 분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결혼하는 연령대들이 점점 고연령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령의 임산부들이 이 당뇨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비만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철이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히 산전에 몸을 관리한다면 이런 질환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비인데요. 이제 변비는 운동량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체중이 불어나면서 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위 장관의 근육이 이완이 되어서 변비가 되기 쉽다 그랬어요. 괄약근을 조이는 그 근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완이 되면서 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이라든지 수분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하루에 뭐 2리터 이상 섭취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조 과일, 그 다음에 해조류, 곤약 한 찬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고 되도록이면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운동과 병행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임신기의 식사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뭐 교재에 보시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76페이지에 보시면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식사 관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뭐 이 초기에는 영양소 필요량이 비임신기의 일반 여성하고 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는 그 금방 말씀드린 입덧 우리 모체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기호가 예민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민하지 않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겪는 어려움이 입덧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초기에는 이 입덧을 예방하는 그런 식사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덧이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은 입덧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입덧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입덧을 하게 되면 76페이지에는 입덧 시 식사 관리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임신 중기에는 입맛이 없어지고 입덧이 없어지고 식욕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식욕이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해서 체중 증가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단백질이나 철이 많이 함유된 붉은 살코기나 무기질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또 칼슘이 많은 뼈째 먹는 생선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매일 섭취하셔야 되고 단순당이나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이제 태아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궁이 소화관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재에 보시면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소화관 근육이 이완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슴 쓰림 증상이나 변비가 나타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확대된 자궁이 소화관을 압박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그 뭔가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역류 증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쓰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냥 정해진 식사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일 3회 식사 외에 오전 10시나 오후 3시경에 2회의 간식 또는 뭐 나는 2회 또는 3회 나눠가지고 전체 식사량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찬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설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조심하시고 또 아까 변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식이섬유가 함유된 식품들, 그렇죠? 전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을 섭취해서 되도록이면 변비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자궁이 소화관을 압박하다 보니까 위 역류 현상이 오잖아요. 가슴 쓰림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빠르게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좀 줄이시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넘기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런 역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말기에는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도 드시고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교재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도 같이 한번 보시고 78페이지에 임신부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걸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리스테리아 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79페이지에는 임신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금 여기에 딱 글만 나와 있는데 어떤 찾아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랑 같이 나와 있어요. 임산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침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끝났습니다. 3장은 수유기 영양을 볼 건데요. 그래서 수유기의 생리적 특성과 그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 그다음에 건강 문제, 그다음에 흔히 모유 수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식사 지도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기의 생리적 특성은 저희 첫 번째로 모유 수유의 장점이라 그래가지고 표 3-1이 아주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아 측면의 장점과 우리 모체 측면의 장점이 있어요. 이제 다 보지 않고 일단 모유로 인해서 아이가 얻는 그렇죠. 일단 성장 발달에 적합한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유의 올리고당은 장에서 정상 세균총을 잘 자라내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유에서 먹는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뭐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유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킨다. 제가 봤을 때는 영아 측면의 가장 큰 요인은 영양적인 측면 아주 많죠. 하지만 모유는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는 정말 그 친밀감을 연결하는 큰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분들 중에 이렇게 다 아직 그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 모유 수유가 아닌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모유 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교수님 말씀이 요즘에 예전에는 TV밖에 볼 게 없었다면 정말 예전에는 지금은 너무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젊은 엄마들을 보면 하물며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와 나의 그 정서적 교감을 이루려면 한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몸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아이의 그 옆구리에 들어간 손 말고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몸이 뭔가 엄마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내 몸이 엄마 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엄마들이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몸에 아이만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안정감을 갖는지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가 이게 수유를 다 한 건지 그만 먹고 싶은 건지 눈빛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서 그거는 정말 모유 수유를 하는 모유 수유의 장점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분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또 단점을 얘기하시는 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손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 젖병을 내가 잡고 아이한테 먹여주다가 어느 순간 엄마들이 베개에다 아이를 머리를 좀 높게 눕히고 젖병을 아이가 잡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 교수님 말이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젖병에 손잡이 달린 젖병을 만드는 회사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아이가 모유를 못 먹어서 분유를 먹는다는 건 엄마와 그 모유 수유를 통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조금 뺏기는 건데 그걸 이제 어찌됐든 보완하기 위해서 분유 수유를 하는 건데 분유를 줄 때만이라도 젖병을 잡고 있는 손과 또 그 있죠. 한쪽 손 스마트폰 잡지 말고 한쪽 손으로는 아이의 그 젖병을 잡아주고 또 한쪽 손 아이를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 편하자고 자꾸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면서 본인은 유아의 정서적 발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매우 불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돌봄이 양성교육을 하면서 유아 관련된 책을 영양하고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모유 수유의 그 밀착감과 정서적인 교감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 영양학에서 보는 모유 수유의 영양적인 가치하고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만큼의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 손을 잡고 더 밀착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그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체 측면에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자궁 수축을 촉진해서 산후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배란을 억제하며 자연 피임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경제적이고 간편하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거는 분유를 사지 않으니까 경제적이고요. 간편한 건 뭐냐면 젖병을 세척해서 소독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편하죠. 그리고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외출할 때 그쵸 모유 수유를 하면은 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유를 하게 되면 분유통과 젖병 뭐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경기 전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이제 사례 연구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